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럽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흔히들 가맹점에서 QR코드로 바로 결제해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개자 없이 바로 P2P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근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의 시장은 언제나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그 길이 아주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답이 놀랍게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카드였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현실 세계로 이끄는 주역이 비자랑 마스터카드였다는 거죠. 지금부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랑 미래는 어떨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가맹점 직접 결제 같은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기존의 카드 네트워크라는 이 막강한 인프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졌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숫자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리서치랑 코인데스크 자료를 보니까 크립토 카드 결제액이 2023년 초만 해도 월 1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월 1억 달러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성장 곡선이에요. 2025년 말이 되면요. 이게 월 15억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잠깐만요. 월 1억에서 15억 달러요? 네, 2년도 안 돼서 15배가 뛰었다는 건데 와, 저도 이 분양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80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된 거잖아요. 정말 조용한 폭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심지어 한때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처로 여겨졌던 그 개인 간 P2P 송금의 규모를 역전할 정도의 폭발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성장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가게 주인들이 이제 저희 USDC 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여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동력은 가맹점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바로 카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가장 매끄럽게 통합되는 방식으로 일어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크립토 카드가 뭐길래 제가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스타벅스에서 그대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핵심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자산이랑 연동된 실물 카드나 가상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선불 카드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카드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제 지갑에 있는 USDC가 스타벅스로 바로 전송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사용자가 카드를 단말게 되는 그 순간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법정화폐, 그러니까 피아트로 환전해서 스타벅스에 정산을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게 크립토 카드로 결제된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체크카드로 결제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평소처럼 원화나 달러로 돈을 받을 테니까요. 전혀 모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기술은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맹점 주인은 그냥 평소처럼 카드 결제를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의 출처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사실은 알 필요도 또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델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가맹점한테 어떤 행동 변화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장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한 3단 구조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 1층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한 카드 네트워크가 버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맨 아래 3층에는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들이 있죠. 바이낸스 카드 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능을 가진 지갑 앱 같은 소비자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그 사이 2층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2층은 바로 카드 발급 인프라 계층입니다. 카드를 실제로 발급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법정화폐 사이에 그 복잡한 정산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곳이죠. 최근에 이 2층에서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풀스택 발급사. 이게 바로 그거죠? 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레인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존의 많은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의 기술을 레고처럼 조립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풀스택 발급사는 아예 직접 공장을 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공장을 직접 차린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레이는 비자랑 직접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래서 고객의 USDC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USDC 그대로 비자 네트워크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통제력, 효율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2층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결정할 겁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도 서로 달랐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한쪽은 인프라에 집중하고 다른 쪽은 거래소랑 직접 제휴를 했는데 왜 비자의 접근 방식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자는 레인 같은 2층의 인프라 기업들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직접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태계의 뿌리를 먼저 선점하는 전략을 택했죠.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바이낸스 같은 3층의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거래소랑 직접 제휴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최종 소비자랑 가까운 거래소랑 손잡는 게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장악하는 쪽이 시장의 규칙을 만들게 되거든요. 비자의 전략은 마치 특정 앱 개발사가 아니라 앱스토어 그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랑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결과 아르테미스 리서치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크립토카드 시장의 약 90%를 비자 네트워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 카드를 누가 어떻게 발급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이 2층의 인프라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주체들은 누구고 각자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 입장에선 이 카드가 왜 필요한 건가요? 거래소한테 카드는 고객을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소에 예치된 내 암호화폐 자산을 카드 결제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다면 고객이 굳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현금화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죠. 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비용, 즉 CAC를 낮추는 효과도 상당합니다. 단순히 거래 수수료만 받던 모델에서 벗어나서 고객의 자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발판이 되는 거군요. 지갑 서비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갑 서비스는 보통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카드 결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당 평균 수익, 즉 RPU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죠. 단순 보관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신흥국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한테 크립토카드는 디지털 달러를 자국민에게 유통시키는 마지막 마일, 즉 최종 연결고리가 됩니다. 국민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필요할 땐 카드를 통해서 마치 현지 통화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기회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는 이게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겠네요. 발자가 해외 클라이언트한테 USDC로 대금을 받고 그걸 바로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 바이낸스 카드로 장을 보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생존이군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필수라기보다는 암호화폐에 익숙한 특정 프리미엄 고객층을 위한 부가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인도의 경우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UPI라는 아주 강력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이미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크립토카드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단순히 저렴한 수수료만으로는 파고들기 어렵죠.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라던가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가 서비스와 결합해야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 카드 시스템이 이렇게나 강력하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 중개자 없는 P2P 결제의 꿈은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왜 그렇게 다들 열광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더딘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겪으세요. 기술의 효율성만 보면
당연히 중개자가 없는 직접 결제가 우월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결제 시장은 순수한 기술 경영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굳어진 인간의 행동 패턴과 네트워크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이죠. 아, 기존 카드 시스템이 가진 해자, 모트, 즉 넘기 현댄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해자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맹점 커버리지입니다. 전 세계 1억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 이 강력한 네트워크는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쌓아올린 결과물이에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두 번째 장벽은 뭘까요? 둘째는 분쟁 처리 및 사기 방지입니다. 이건 소비자의 신뢰랑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아,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벽돌이 배송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문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 시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 거절, 찰지백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결제는 거래의 비가역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잘못 보내면 끝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아, 이 소비자 신뢰라는 해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세 번째 해자는 뭔가요? 셋째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강력한 신용 기능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돈을 낼 수 있는 이 기능은 현대 소비 경제의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직접 결제는 기본적으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쓰는 선불카드와 같아서 이 신용 기능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사람의 습관이겠네요. 맞습니다. 가맹점들의 우영 관성입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위해서 포스 단말기를 새로 들이고 직원 교육을 다시 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는 건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기존 카드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도입할 요인이 거의 없는 거죠. 결국 가맹점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받으세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지금 쓰시는 카드 단말기 그대로 쓰세요. 뒷단의 정산 방식만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는 편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현실적이고 빠른 전략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와 가맹점, 양쪽 모두에게 어떤 행동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크립토 카드가 조용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진짜 핵심 비결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어디서든 저장하게 하고 카드는 그 가치를 어디서든 쓰게 만든다. 이 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파트너였던 거네요.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립토 카드는 스테이블 코인 대중화를 위한 일종의 최종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실 때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시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네요. 첫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직접 정산 규모를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는지입니다. 이게 이미 연간 45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고 하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질지가 관건이에요. 이것이 달러 환전을 거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크립토 네이티브 결제의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2층의 전쟁이겠군요. 맞습니다. 둘째, 레인과 같은 풀스택 발급 인프라 기업들이 어디까지 시장을 장악하는지입니다. 이 2층의 플레이어들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서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제2의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직접 결제가 만약 성공한다면 과연 어디서 먼저 그 실마리를 찾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페나 편의점 같은 소매 결제보다는 거래건당 수수료 절감 효과가 훨씬 큰 B2B 거래나 국가 간 무역 결제 같은 거래 자금이 오가는 영역에서 먼저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의 현실적인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카드라는 이 오래된 기술이 그 답이 되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기술의 이상과 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